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이제 신문사 사주가 됐어요. 네. 예. 아이고 세상에. 최신 정보. 그렇습니다. 어디 갔지?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이게 최신 정보라고. 최신 정보. 아직은 이제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이제 내보낼 아, 예정입니다. 격주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최신 정보 여러분들 오늘 제가 10분을 네네. 정기 구독자로 만들겠습니다. 10분에게 이걸 준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10분이 네. 신청하시면 말이죠. 신청하시면 10분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네.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저기 싸가지 없는 사람은 이게 자막이 안 보여요. 예. 네네네. 자,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화나무 후원 회원이신 분들한테는 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돈을 더 네. 내야 되던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 생판 후원도 안 하는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 후원도 안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 있죠. 네네네. 그분들은 이제 따로 연간 배송비 연간 배송비. 한 네. 2만 원 정도 실비 뭐 저희가 그걸 갖고 뭐 무슨 떡을 해 먹겠습니까? 뭐 전을 부쳐 먹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떡해 먹을 것 같은데. 네. 자, 하여튼 신청해 주시면 자막으로. 예. 떡을 해 먹습니까? 네, 마침 떡이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떡이 나와서 이따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신 정보 여기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짜 뉴스를 딱 소개하고 그 가짜 뉴스의 팩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네네. 어디 필요한 거냐? 가짜 뉴스에 그때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께 이게 해독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독제 역할. 제가 네. 뭔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김용민 PD가 이걸 나눠줘서 쭉 봤거든요. 네. 네. 주류 언론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네. 관점이 네. 다 조국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김용민이가 만든 이 최신 정보에서 그런 내용 담겠습니까? 안 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 눈높이, 그분들의 그 정확한 또 이런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최신 정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신문 제가 이번 창간호를 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거 잘 팔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또 격주간에서 주간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또 일간으로 가는 일간으로 거 갈 수도 아니겠습니까?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맛있는 또 음식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냄새가 냄새가 아주 스튜디오를 진동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군만두죠. 군만두입니다. 네. 최민식 씨가 감옥 안에서 먹었다는 그 맛있는 군만두. 예.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군만두뿐만 아니라 만두 업체가 어디예요? 가장 맛있는 만두 업체는 설성목장. 아니 그거는 그 고기고 네네. 그 취영루라고. 취영루. 맞아요. 취영루. 이게 그런 데가 만두면과 있습니까? 네. 취영루가 함께 만들었고요. 고기는 오. 어디서 제공했느냐? 한우면과 설성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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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이 만두가 3가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육즙이 팡팡 터지는 한우 왕만두, 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납작군만두. 이게 바로 납작군만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촉촉하고 부드러운 촉촉물만두. 세상에 네. 그것까지. 자, 한우 왕만두, 납작군만두, 촉촉물만두까지. 네, 여러분 취향에 따라 골라 드셔도 좋고 모듬 세봉을 한 번에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만두는 납작군만두. 납작군만두. 예. 자, 설성목장 군만두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재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우 왕만두는요 무항생제 한우와 한돈에 국내산 채소를 듬뿍 넣어가지고 육즙과 아삭한 식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자극적인 첨가물 없이 오직 건강한 재료만으로 만드는 만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입 무는 순간 갑자기 여기다 마약을 넣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납작군만두.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네, 납작군만두의 만두소는 국내산 한돈과
국내산 채소는 물론이고 국내산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으로 당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만두소도 중요하지만 군만두의 만두피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가 중요하듯이 만두피도 중요합니다. 네. 군만두의 만두피는 너무 얇으면 바삭하지 않고 너무 두꺼우면 퍼석해져.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설성목장 군만두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한우 왕만두 단품 인터넷 가격으로 7,500원인데 여기 6,000원. 6,000원. 20% 할인. 오. 세봉 세트 22,5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15,700원. 어이구야. 한우 왕만두가요? 한 봉은 단품은 20% 할인. 20% 할인, 네. 세봉 세트는 30% 할인. 할인. 그렇게 되면 촉촉물만두 같은 경우 6,200원에서 4,960원, 오. 세봉 세트 18,600원에서 13,000원, 아하. 30%. 납작군만두 같은 경우 단품 5,600원인데 20% 할인하면 4,480원. 4,480원이 김용민닷컴 가격. 세봉 세트 16,8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11,700원. 네. 이게 11,700원이라는 거죠. 세 봉에. 자, 그리고 또 모든 한우 왕만두, 촉촉물만두, 납작군만두 세봉 세트 19,300원인데 이걸 13,000원. 아, 저렴하네요. 야, 네. 이거 뭐 그냥 거저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설성목장 군만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먹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세상에. 그게 한 봉지인데요. 아, 이게 한 봉지예요? 오, 양이 꽤 있네요. 탄거 세 개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어우. 플러스 3개. 야, 나 이런 만두 처음 먹어봐. 그러니까 최민식이 올드보이에서 먹었으면, 아, 감옥 안 나갔죠. 그렇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만 있었을 거야. 이게 너무 네.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바삭하다. 야, 여러분 어디서 중국집에서 서비스로 오는 그런 군만두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전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는 그건 못 군만두에 먹어. 대한 군만두에 대한 모독이에요. 못 먹어. 퍼석퍼석해서 못 먹어. 뭐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중국집 만두는 만두피가 두꺼워가지고 예, 먹기가 좀 힘들어요. 육즙이 그냥. 육즙이 터져요. 아, 이게 피는 바삭바삭한데 딱 씹었을 때 육즙이 안에 딱 터지니까 아, 이게 그래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피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예. 너무 바삭바삭. 그러니까 아유, 아, 이거 뭐랄까요? 그 익은 김치에다가 만두 익은 이렇게- 김치 그렇지. 예. 만두 먹고 익은 김치 하나 딱 먹으면 딱 그렇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싸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이거 봐봐. 만두소. 아우, 그냥 뭐. 꽉 차 있어요. 예. 꽉 차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집 미쳤어요. 지금 재밌었어? 말씀하세요. 우리 정상근 동지가 지금 씹었는데 육즙이 팍 튀는 거. 아, 육즙이 쫙 나옵니다, 진짜. 야,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먹은 양이 돈으로 치면 지금 11,7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래요. 관훈 라이트 클럽 바로 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민동기 국장님 뭐 준비하셨어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이제 후보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 장관이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 네. 보여준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한국의 주류 언론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문제점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이 독자들과 시민들과 이 주류 언론들 사이의 어떤 관계 회복, 신뢰 회복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제가 아침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하잖아요. 네. 9개 뭐 경제지도 뭐 고사하고 종합일간지를 다 보는데 시발 똑같아. 정말 모든 관점이 그냥 통일이 돼 있어. 야, 시발 이런 식으로 9개 일간지만 보면은 국론이 통일된 것 같아. 와, 기가 사실- 막힙니다. 예. 사실은 단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녹화일 기준으로 네. 월요일 기준으로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에서 보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이제 앞으로 저는 경향신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향신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해서 저도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편법을 썼습니다. 음. 이렇게 딱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오늘 임명을 할까 요 뉴스를 하다가
경향신문이 오늘 이렇게 보도했다고 그냥 넘어가서 제목만 읽고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고 지금 경향이 보도를 했는데 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해명이 됐어요. 바로 본인이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만약에 SNS가 없었을 시절 같으면은 꼼짝없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씨발 이거 전혀 해명도 못하고 야 여론이 그러니 언론 보도가 이러니 검찰 수사가 이러니 너 네가 사퇴를 해라. 응? 그쵸. 이 정권에 부담을 안 주는 거야. 예전 같으면 그랬다고. 근데 씨발 요즘에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사자가 SNS를 갖고 자기 입장을 언제든지 표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반박이 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조국 후보자요. 지금 한 달 동안 흠씬 얻어맞고 취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있다 그냥 아웃이 됐을 거예요. 저는 경향신문이 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리한 기사를 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결정을 하는 오늘 일면에 이 기사를 내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경향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의도적인 어떤 그런 편집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무리한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SBS가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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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장을 보고 와이프가 그 리포트를 보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정모 전 미디어 오늘 기자. 전 기자고 지금 예. 마을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서울시. 있는데 예. 그 와이프 그 컴퓨터에도 그게 있어요. 서울시장 직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울시장 직위는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그거 할 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도 우리 와이프가 하도 빡쳐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럼 나도 잡혀가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은 너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보도가 그냥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들이 다 임시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딸려서 이제 도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동양대에서 뭐 근무하셨던 분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셨던 말은 이 컴퓨터가 이전에 행정 직원이 쓰던 컴퓨터가 이제 도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실제로 말을 저기 하셨었어요. 검찰청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정열 변호사가 했던 말인데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위직 판사가 썼던 컴퓨터 연한이 되면은 후배 판사가 쓰진 않고 뭐 하여간 사무직 행정직 그 공무원들한테 내려간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쓰게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 다 버릴 수는 없잖아. 또 연한됐다고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회사 혹은 뭐 그 조직 안에서 유통이 되는 건데 그 교수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라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여러 가지이고 이런 상황인데 시점도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 관련 사안을 왜냐면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또 SBS가 마치 그 검찰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리포트를 마치 뭐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 보도는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의 뭐 그러지 않고서 가능성이 어떻게 알아? 높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 피의사실 공표지 그럼. 네. 어?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또 했어. 옛날에 피의사실 공표, 그 논두렁 사건도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SBS죠. 이 새끼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그 네가 좀 우리 정상 기자님 준비하셨습니까? 앙금. 네, 알겠습니다. 앙금. 네, 여러분. 앙금 찹쌀떡. 그 얘기를 앙금입니다. 예. 그 얘기를 계속하면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제해 그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과 관련한 이 검찰의 무리한 어떤 그런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를 다르게 보실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검사의 사실상의 정치 개입, 그렇지. 검찰의 사실상의 권력 길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그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거기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나오셨는데 우리 저 김용민 TV에도 나오시지만은 네. 정의당이 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 거는 조국 후보가 갑자기 아름다워 보여서 원래 삐딱했거든 정의당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여서가 아니야. 검찰이 참전하면서 이 씨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때 180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러면은 사실 좀 정의당으로서 고민 꽤나 했겠지. 근데 검찰이 개입하면서 아 씨발 이거는 검찰이 말하자면은 운동장에 선수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 거죠. 김용민이도 사실 끝까지 그 언론이나 이런 야당의 마타도어는 한 길로 흘리지 않아요. 지금 또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게 뻥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하거나 정정하지 않아요. 얘네들 말만 믿고 씨발 조국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건 진짜 바보인 거지. 그래서 청문회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참전하는 순간 이 씨발 이건 볼 것도 없다. 무조건 조국 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검찰이 100번을 양보해서 참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의 참전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의 무슨 그 특공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조국 후보자 그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이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 뭐 그때 뭐 수사를 개시하면은 또 뭐 짜고 친다 뭐다 뭐 쟤네들이 아마 그럴 테니까 아마 그러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피의 사실이 막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해주겠지. 그 사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생각 있고 지각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시비는 가려주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단했어요. 사실 그 행복 회로를 돌리는 분들은 저거는 지금 논란이 너무 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 수사에 투입이 돼가지고 CCTV를 다 가려주겠지. 지금 뭐 사실은 이 마당에서 검찰이 나서서 종결해주지 않으면은 이 판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이 수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든 줄 알았어요. 그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었어.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의 행태는 검찰은 개혁 대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명분은 살아있는 권력을 친다는 그런 명분이지만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 아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한 이 의원들도 칠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를 광분하고 역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아마 검찰에 씌워지는 개혁 대상 프레임을 개혁 주체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예. 누차 내가 얘기했는데 그 이명박 때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심지어 이명박 때도 그때 어떻게 검찰이 나왔느냐? 저축은행 수사를 들고 나온 거야. 야 우리를 개혁한다고? 야 우리가 개혁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네. 그 판을 확 뒤집어 놨던 거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대선 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대검 중수부가 관할을 해요. 그래서 중수부가 그 대선 자금을 수사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뭐 중수부를 폐지하느니 어쩌니 대선 자금 수사가 끝난 뒤에라도 자 끝났으니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대선 자금 수사했다고 정권이 이제 대검 중수부 보복 차원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해요. 지금. 이건 명백한 정치예요. 이 검찰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당을 해가지고 당 총재로 윤석열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문재인 대통령 그 운명 그 책을 봐도요. 각종 그때 그 한겨레 기자가 쓴 뭐 검찰 관련 서적을 봐도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을 때 검찰이 국회에 와서 엄청나게 로비를 벌여서 저지를 시켰거든요. 그 검찰들이 지금 뭐 많이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검찰은
정치적 성향이나 뭐 수사를 제대로 잘하느냐 혹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검찰 우선주의는 상당히 그거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개혁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을 다 떠나서 왜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자 검증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무지하게 털어대면서 왜 이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번 사태와 기자들이 바라보는 그 사태의 간극이 완전히 벗어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벗어날까? 결국에는 그 기자들 출입처. 출입처. 특히 법조, 검찰. 우리 저 지난주에 그 허재영 기자 초대했다가 존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아니 그 저기 불편하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데, 아니 뭐 그 거기서 또 들을 말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동기 형이 얘기한 대로 검찰에 들어가면 기자들이 JTBC고 한겨레고 할 것 없이 다 검찰한테 줄 선다는 거야. 응? 그래야 정보를 줘. 그러니까 씨발 완전히 검찰의 노예가 돼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 출입처, 법조 출입처 삼면은 네. 그 검사님이 왕이야 왕. 왕이고 정말 젖줄이야. 그래서 그의 질서 아래 소속사와 상관없이 모두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휘둘리고 줄을 서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의 기브 앤 테이크라든가 특종 이런 어떤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전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 권력을 가진 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검찰 법조 출입 기자단이 저는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검찰 법조 출입하는 그 매체 기자들 중에 그런 어떤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기사, 탐사기사 쓰는 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한겨레 지금 뭐 주니어 기자들 성명 발표하고 야, 그거 진짜 골 때리더라고. 오늘 또 발표했더라고. 뭐 왜? 이제 약간 그 좀 연차 높은 기자들도 일부 기자들이 그래? 주니어 기자들 지지한다. 그래요. 이런 성명을 또 오늘 또 이어서 발표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야? 지난주 우리 나온 그 허재연 씨가 네. 그래서 강도 높게 성토를 했잖아요. 네. 한겨레 기자들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왜 뭐 TF를 구성하지 않고 이전 정권에서는 뭐 아니, 그런 문제의식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젊은 기자들의 문제의식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 언론들의 보도가 지금 제대로 된 보도냐. 이게 너무 이 보도가 이상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성찰. 한겨레 보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포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한겨레 보도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법조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출입처 중심의 어떤 이런 그 취재 관행, 보도 이런 것도 이번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보도 논란을 계기로 한겨레가 한번 한겨레라도 우선적으로 좀 자성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만약에 성명서를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뒷부분은 다 빠지고 오로지 그냥 조국 우리 왜 어용 언론 밖에 나가면 어용 언론이라고 평가받는다. 이거는 저는 도무지 그 동의가 안 되더라고. 일단 그 한겨레 같은 경우 강희철 기자가 쓴 칼럼이 네, 그게 있었는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걸 이제 그 말하자면은 편집국장이 내렸더니 여기에 주니어 기자들이 뭐 사실은 문제 삼았고 그래서 주니어가 아니라 이제 그 젊은 기자들이 반발했고 거기에 주니어 기자들이 동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그 정확하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데스크 실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출 전에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걸렀어야죠. 네. 근데 일단 출고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걸 내리는 거는 그건 과정상에서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 편집국장 사퇴라든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허재현 씨가 지난 금요일에 올린 글을 보니까 강희철 기자는 사내외에서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서 중립성 논란이 있어왔던 사람입니다. 후배 기자들의 성명이 대체로 건강할 때가 많지만 나뭇가지에 가려서 숲을 못 볼 때도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온당하지만 그 기사의 결은 어느 때보다 섬세해야 할 때입니다. 함량 미달의 칼럼이 나왔다면 편집국장으로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칼럼 삭제했다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볼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전히 한겨레 사내에 있었다면 강희철 선배와의 관계 탓에 이 사안에 침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바로잡을 건 해줘야 한겨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쓴 글이 있어요. 허재현 씨가. 한겨레 법조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올 때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검찰 나팔수 역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국 수사 속보만 쫓으면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한겨레도 SBS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지. 그냥 이 검찰에서 주는 이런 말하자면 정보 여기에 그냥 말하자면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그러면서 그렇게 봤다가 그 검찰주의자가 되는 거야. 기자들도 한마디로 오염되는 거지. 저는- 강희철 기자가 그런 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허재영 기자 얘기가. 저는 기자 특히 이제 검찰 출입하나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검찰 개혁 화두가 불거지고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검찰 내부 반응이 이렇다. 그다음에 검찰 내에서 이런 반발 기류가 있다라는 기사를 쓸 때 네.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검찰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안 그런 검사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수고요. 굉장히 뭐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승진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검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상명하복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 내부가 이렇다 반발하고 있다.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쓸 때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 내외의 반응이라든가 시민사회의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검찰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함께 녹여서 최소한의 균형감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쓸 때 검찰 내부에서 뭐 반발 이거 저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가 왜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용 언론이 돼버렸냐? 어용 언론, 뭐 정권 홍위병, 그다음에 이런 프레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이 자주 적용시키는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레임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이게 저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출입처를 가지고 들어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어떤 상황에 이 한겨레 기자들이 처해 있었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봤을 때 아마 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검찰 출입이면 이제 검찰 출입 내부에서 뭐 기자들과 뭐 대화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에 가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완전 뭐 적폐 기자 취급, 빨갱이 기자 취급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래놓고 뭐 이렇게 어디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뭐 그쪽에서 뭐 너네 어차피 뭐 저쪽 편 뭐 매체인데 뭐 너네 우리가 뭐 기사 줘도 뭐 그게 소용이 있겠어? 아마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한겨레 이른바 이제 젊은 기자분들의 성명을 쭉 봤는데 이걸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겨레가 이 사안에 대해서 TF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제 뭐 사안이 있고 뭐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필요하면 뭐 TF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이 TF를 만들어서 뭐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뒤를 터는 기존 언론들과의 특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정책, 조국의 철학,
그것도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아젠다, 또 플랜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동기 선배가 얘기했듯이 계속 이 조국 보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쓴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어느 하나 언론이 딱 이 사안을 쭉 보고 사태를 좀 정리하고 여기에 뭐 어떤 뭐 웅동학원이 있으면은 뭐 웅동학원의 역사부터 웅동학원의 이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취재를 하는 팀이 필요한데 네. 그 팀이 없으면은 이 출입처에 매여 있는 몸에서는 그게 취재가 자유롭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조국 뒤를 다 같이 쫓지 말고 그렇게 쫓는 언론들이 내놓는 보도 컨텐츠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아, 이 새끼들 너무 나갔다. 아, 이 새끼들 완전히 허황된 얘기를 썼다. 이렇게 한겨레가 검증해 줬다면은 한겨레가 이 국면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겨레 기자들이 뭐 어용 언론을 염려하고 있는데 무슨 보도를 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전 참 이해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고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겨레 기자들 문제의식을 조금만 더 생산적으로 좀 그 성명서를 썼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한겨레 내부 논쟁이 좀 더 좀 치열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용 언론 프레임으로 가버리니까 아, 이 젊은 친구들도 출입처의 어떤 그런 그 환경에서 이게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렇지. 제가 이제 한겨레 그 편집국장을 비롯한 데스크 지인들한테 책임이 있다면 그거예요. 지금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건데 그 출입처는 출입처대로 일단 맡기고 왜냐하면 출입처 커버 어차피 제도가 있는 이상 커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내부에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그 검증하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기사를 기획 기사를 생산하도록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보도에서 한겨레가 만약에 다른 여타 언론들처럼 같이 조국 털면은 한겨레 역시 공정해. 역시 한겨레 타의 모범이 되는 언론이야.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 국면에서 그나마 이 민주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매체는 바로 TBS예요. TBS는 왜 그랬어? TBS라고 하면 안 돼. 왜요? 그냥 뉴스 공장이라고. 뉴스 공장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뭐 김어준 씨하고 특수한 관계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시민들이 지금 왜 조국 후보 이게 뭐 다들 그렇겠죠. 문 빨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야당과 이런 수구 언론들의 공격의 목표가 뭡니까? 문재인 몰락입니다. 근데 이 시민들은 촛불 정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선의가 있어요. 이 선의들을 다 문바의 어떤 그런 이런 진영 논리로 매도를 합니다. 여기 또 검찰이 개입을 했어요. 검찰이 참전했어. 검찰의 그 목적은 야당하고 언론과는 달리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쪽도 잘못됐다, 저쪽도 잘못된다.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보다 잘못된 쪽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무슨 어용 언론 소리를 해? 지금 어용 언론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유,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언론의 이제 진공 상태, 네. 예, 그 부재. 그 신문이 여기서 왜 나와?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최신 정보가 네. 나왔어요. 마침 탁 기사가 조국 의혹 예. 누가 부풀리나 따져봤더니 그렇습니다. 제목 보십시오. 조국 의혹 누가 부풀렸나 따져봤더니 아이 그래요. 그 밑에 대각선. 대각선. 네. 황교안 나경원의 자식 사랑. 그렇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금 네가 지금 조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 이런 최신 정보의 그런 알찬 기사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저는 진짜 좀 젊은 기자들한테 음. 어용 언론이라는 그런 지적과 프레임 그리고 넌 조국 실드 치냐, 뭐 문재인 정권 실드 치냐 네. 이런 프레임 적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안 자기가 취재하고 있는 이 사안이 이렇게 가는 게 온당하냐 이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온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봤을 때 만약에 막 취재를 했는데 정말 뭐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이제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뭐 기자들은 검찰이 아니었으면 완벽하게 뭐 그렇게 뭐 다 준비된 상태에서 뭐 기사를 내보낼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뭐랄까 그게 어떤
그냥 누구 타 매체와의 경쟁 상태에서의 그런 욕심 때문이라면 좀 그거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서 뭐 단독 치고 저기서 단독 친다고 우리 매체가 너무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특종을 하는 기자보다는 오보를 내지 않는 기자가 더 가치 있는 기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런 정말 그 융당 폭격식 기사가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속보나 특종보다는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에 아 그리고 가까운 씨발, 겁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나 왜 조국한테 그 반론권도 안 줘요. 그냥 지르고 봐, 이 씨발 새끼들. 내가 예전에 그 2012년대 절감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신문에 나와버리는 거야. 난 뭐 한마디 반론도 못하고 네. 뭐 그냥 계속 공격하는 기사만 나오는데 그 조선일보의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그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그게 신문에 실렸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새끼들 진짜 사입이구나. 어?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반론을 할 그런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면요. 제가 하고픈 얘기는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이른바 사태를 계기로 흔히 말하는 독자와 그 주류 언론 개혁 진보를 다 떠나서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하나 들고요. 네. 이런 우려를 회복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방안은 이게 뭐 어용 언론이냐, 뭐 친정권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그 지금 기자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취재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출입처라든가 이런 관행들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아마 독자들이 그걸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정권과의 무슨 관계 이런 걸로 그 언론의 진정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아니 씨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더 힘이 세요. 검찰이 더 힘이 세요. 지금은 검찰이 더 힘이 세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의 자본이 더 세요. 문재인 정권이 더 세요. 아니 진정한 권력의 무게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문재인 정권 탓만 해. 이 씨발 그 문재인 정권이 만만하니까 그래요. 제가 예상 하나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제 더 털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그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털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털 거예요. 네, 그래서 다털 거예요. 우리는 뭐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씨발 이 나라를 검찰 국가로 만들려고 할 거야. 다 털 건데 그렇게 털었는데도 그냥 제 예상이에요. 털었는데도 만약에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해서 뭔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본인 그만둘 겁니다. 성렬이 형이 탈탈탈 털어서 만약에 별거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겨레 기자들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어용 언론 운운하는 소리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국민들을 뭘로 알아 이 양반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지.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허재현 기자를 부른 겁니다. 어제 한겨레 편집국의 이 난맥상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허재현 씨라서 부른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만은 말아주시고 또 처음 나오는 거니까 뭐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또 인식하고 또 허재현 씨가 다 봤어 나온 댓글.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또 반성을 했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사람한테 좀 관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들께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허재현 씨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모셨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